안녕하세요. 91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진수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도 아차 하고 무언가를 깜빡 잊으신 적 있으신가요? 열쇠를 어디 뒀는지, 어제 저녁 메뉴가 뭐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덜컥 가슴이 내려앉는 순간들 말입니다. 네, 저 역시 그 마음, 그리고 그런 걱정을 안고 진료실 문을 들어서시는 분들의 마음을 지난 수십 년간 헤아려 왔습니다. 이러다 정말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그 깊은 불안감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뇌 건강이 비밀이라고 하면 뭔가 아주 특별한 약초나 비싼 영양제 아니면 머리가 복잡해지는 훈련법 같은 걸 떠올리세요. 저에게도 그런 비법이 있는지 많이들 물어보시고요. 그런데 제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물론 100% 치매를 막는 단 하나의 방법은 아직 없지만 적어도 건강한 뇌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비결은요. 의외로 우리가 평생 무심코 지나치거나 심지어 하찮다고 여겨온 아주 기본적인 생활 습관 속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제대로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까요? 60대, 70대가 넘어가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나이 탓으로 돌리며 포기하곤 합니다. 이제 나이 들었으니 기억력이 깜빡이는 건 당연하지, 예전처럼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가는 건 어쩔 수 없어 하고요. 손주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게 두려워져도 그저 세월 탓이려니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은 내 기억이 온전할 때까지만 살았으면 하는 서글픈 생각으로 잠 못 이루기도 하고요. 그 심정 정말 너무나 잘 압니다. 하지만 제가 이 91년 인생을 살고 또 60년 넘게 의사로 지내오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80세, 90세가 되어서도 총명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은요. 모두 공통적으로 뇌 건강을 지키는 특정 생활 습관에 꾸준히 신경을 쓰고 계시다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몇 가지 습관들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뇌 건강에 대한 걱정을 상당 부분 덜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늦은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까? 자, 이제 제가 수십 년의 의학 경험과 연구를 통해 발견한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놓치고 있는 뇌를 젊게 지키는 놀라운 건강 비밀들을 하나씩 함께 나눠볼까요? 우리 뇌는요, 우리 몸 전체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된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단순히 머리만 똑똑하게 관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발견한 몇 가지 핵심적인 관리 포인트들은 놀랍도록 간단합니다. 매일 단 몇 분, 조금만 신경 써도 뇌 기능이 원활해지고 인지 능력이 유지되며 삶의 활력이 넘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만성 염증 관리, 장 건강, 숙면의 질, 그리고 마음의 습관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단순히 몸에 좋다는 차원을 넘어 이 요소들이 우리 뇌의 신경세포와 혈관,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적인 요소들의 관리 상태가 여러분의 10년, 20년 뒤 뇌 건강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대, 80대 이후에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손주들과 즐겁게 소통하며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기본적인 건강 원칙들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력 감퇴나 집중력 저하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제 오랜 의학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런 문제들 상당수가 제대로 된 생활 관리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총명함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는 이 작은 습관들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수십 년간 강조해 온
뇌를 젊게 지키는 첫 번째 열쇠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이건 어쩔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들부터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문제요. 우리 집안은 원래 머리가 빨리 나빠져 부모님이 치매셨으니 나도 어쩔 수 없겠지 하고 미리부터 걱정하고 포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APO이사 같은 특정 유전자가 치매 발병 위험을 높인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60대 후반에 은퇴한 선생님 한 분이 계셨어요.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바로 그 치매 위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죠. 처음엔 큰 충격을 받으셨지만 유전자는 바꿀 수 없어도 내 생활은 내가 바꿀 수 있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부지런히 생활 습관을 바꾸셨어요. 매일 아내분과 동네 뒷산을 오르고 미루기만 했던 금연에도 성공하셨죠. 복지관에서 하는 컴퓨터 수업을 들으며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도 찾으셨고요. 그렇게 10년 넘게 지난 지금 그분은 여전히 친구분들 사이에서 가장 기억력이 좋고 활기차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유전자가 총알이라면 방아쇠를 당기는 것은 결국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활 습관이 문제일까요? 제가 앞서 만성염증이 뇌 노화의 주범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이 만성염증을 부추기는 것들이 바로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습니다. 제대로 풀지 못하고 쌓아두는 스트레스, 부족하거나 질 나쁜 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여서 뇌 건강을 해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뇌 건강을 위협하는 염증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우리 입속 건강입니다. 네,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잇몸 질환, 즉 치주염이 뇌 건강과 관련이 깊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염증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신경 경로를 통해 직접 뇌로 침투할 수도 있다는 가설도 있습니다. 실제로 치주염이 심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률이 더 높다는 보고들도 있고요. 특히 나이가 들면 입안이 마르기 쉽죠? 침 분비량이 줄어드는데 이 침이 원래 우리 입안의 세균을 억제하고 청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침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고 잇몸 염증도 더 잘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입안이 자주 마르고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난다면 단순히 입안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내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 하고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유전자 문제,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생활 습관, 그리고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입속 건강까지 우리 뇌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생각보다 다양하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런 위험 요인들을 제대로 알고 미리 관리한다면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훨씬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뇌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제 우리 뇌를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 알았으니 다음으로는 본격적으로 뇌를 젊고 건강하게 깨우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비싼 돈 들이지 않고도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습관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네, 뇌 건강 이야기 하는데 웬 마음 건강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몸과 마음은 결코 따로가 아닙니다. 특히 우리 뇌는요, 우리가 매일 느끼는 감정 상태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매일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뇌 영양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웃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옥시토신 같은 이른바 행복 호르몬들이 분비됩니다. 이 좋은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서
결과적으로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계속 걱정하고 남을 미워하고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혈압을 높이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부추기고 결국 내 세포의 건강까지 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라도 하루에 몇 번씩 크게 웃어보고 주변의 작은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연습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비관적이야 하고 단정 짓지 마세요. 마음 습관도 훈련을 통해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 건강을 지키는 아주 즐겁고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음악, 특히 노래 부르기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도 어르신들께 노래 교실이나 음악 동호회 같은 데 한번 나가보시면 어떨까요? 하고 자주 권하는데요. 여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노래를 부르면요. 우리가 평소에 하는 얕은 호흡과는 다르게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나 깊은 호흡을 하게 됩니다. 목부터 가슴, 배까지의 근육을 쭉 사용하면서 폐활량이 늘어나고 우리 몸 전체 세포 구석구석까지 신선한 산소를 듬뿍 공급해 주죠.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관 중 하나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또 익숙하고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음미하며 따라 부르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잖아요. 그때 우리 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엔돌핀이나 옥시토신 같은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고 반대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줄어듭니다. 자연스럽게 근심 걱정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요. 노래를 부르는 행위, 특히 성대를 울리는 것이 우리 뇌의 중요한 신경 중 하나인 미주신경을 직접 자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주신경은 우리 몸의 휴식과 소화, 안정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계의 핵심인데요. 이 신경이 잘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도 안정되고 소화 기능도 좋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노래를 부르고 나면 속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음악가들이나 평생 노래를 가까이 하신 분들이 유독 총명하고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꼭 거창하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아도 좋습니다. 혼자 계실 때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친구분들과 노래방에 가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그저 편안한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와 마음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의 일상에 음악과 노래를 좀 더 가까이 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첫 번째 비결이었다면 두 번째 비결은 우리가 매일 하는 아주 기본적인 행위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속 건강관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 잠시 언급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입안 문제랑 뇌랑 무슨 상관이야?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실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의학계에서는 이 둘의 관계에 정말 많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입안 건강 상태가 우리 몸 전체의 염증 수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것이 결국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잇몸병, 즉 치주염입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세균들이나 세균이 만들어내는 염증 물질들이 잇몸의 혈관 속으로 쉽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몸을 떠돌아다니다가 심장이나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심지어는 뇌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좀 걱정되시죠? 그래서 입안에 염증이 자주 생기거나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단순히 치과 가야지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니라 이게 내 몸 전체의 염증 신호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뇌 건강에도 좋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특히 연세가 드시면서 많은 분들이 입이 자꾸 마른다고 불편함을 호소하십니다. 노화 자체로 침 분비량이 줄어들기도 하고 또 드시는 여러 가지 약물 때문에
혹은 밤에 주무실 때 코 대신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 때문에 입안이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침이라고 해서 우리가 좀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고 입안의 산성도를 중화시키고 나쁜 세균들이 함부로 증식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우리 몸의 아주 소중한 천연방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침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충치나 잇몸병이 생길 위험이 훨씬 커지고 입냄새도 심해지게 되는 거죠. 결국 앞서 말씀드린 입안 염증이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입안 건강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물론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동안 양치질하는 333법칙 잘 지키시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로 치아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닦아주시는 것.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오늘 거기에 더해 정말 쉽지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효과적인 2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물로 자주 입안 헹구기입니다. 네, 아주 간단하죠? 비싼 가글액 말고요. 그냥 깨끗한 물이면 충분합니다. 식사를 하셨거나 간식을 드신 후에 혹은 그냥 입안이 좀 텁텁하다 싶을 때 물 한 모금 입에 머금고 우물우물 여러 번 헹궈내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물 찌꺼기가 1차적으로 제거되고 입안의 산도를 어느 정도 중화시켜주며 건조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화학 성분이 강한 가글액은 오히려 입안에 좋은 균까지 없애거나 입안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도 있으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맹물로 자주 헹궈 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좋은 습관입니다. 2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입니다. 입안이 마르지 않도록 몸 안에서부터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하루에 1.5리터, 그러니까 일반적인 물컵으로 약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의식적으로 나눠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 1년에 한두 번은 꼭 치과에 가셔서 정기검진을 받고 스케일링을 통해 치석을 제거하며 잇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까요. 입안 건강관리 어떠신가요? 조금 귀찮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내 소중한 뇌 건강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매일의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마음가짐이 달라지실 겁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입안에서 총명한 뇌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마음 건강과 입안 건강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니 이제 우리 뇌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다음으로는 3번째 비결, 뇌를 위한 최고의 밥상 차리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기분뿐만 아니라 뇌 기능과 노화 속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의 염증 수치가 달라지고 이것이 곧 뇌 건강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는 유명한 말, 뇌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뇌가 좋아하는 음식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몸의 녹이라고 할 수 있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강력한 청소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활성산소라는 노폐물이 생기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세포를 공격하고 염증을 일으켜 노화를 촉진하죠. 특히 우리 뇌는 산소 소모량이 많아서 활성산소의 공격에 더 취약합니다. 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 물질이죠. 가장 대표적인 항산화 식품으로는 블루베리, 딸기, 아사이베리 같은 베리류 과일을 꼽을 수 있습니다. 색깔이 아주 진하고 예쁘죠? 이런 짙은 색깔 속에 안토시아닌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한 줌 정도 챙겨 드시면 뇌 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베리류 외에도 색깔이 다채로운 다른 과일이나 채소,
예를 들어 토마토의 라이코펜, 녹차의 카테킨, 짙은 녹색 잎채소의 루테인 등도 훌륭한 항산화 식품입니다. 기억하기 쉽게 식탁을 무지개처럼 다채롭게 꾸미자. 이것이 뇌 건강 식단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향긋한 계피도 뇌 기능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니 간식으로 조금씩 챙겨 드시면 좋겠죠.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것은 바로 좋은 기름, 즉 건강한 지방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뇌의 약 6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방을 섭취하느냐가 뇌 세포의 건강과 기능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마가린이나 쇼트닝에 많은 트랜스지방, 튀김이나 가공식품에 많은 포화지방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이고 혈관 건강을 해쳐 뇌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이런 기름은 최대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면 올리브 오일, 아보카도, 견과류 등의 풍부한 불포화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뇌 기능을 돕는 아주 착한 지방입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나물 무침 등의 올리브 오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좋은 지방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고등어, 연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아주 많이 들어있죠. 이 오메가3는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적인 재료이자 강력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고 우울감을 줄이며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다른 영양제는 몰라도 오메가3는 꼭 챙겨 드시라고 권하는 의사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식탁에 등푸른 생선을 올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근육을 만드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필수적인 재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단백질 섭취를 늘려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선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고요. 기름기가 적은 닭가슴살이나 살코기, 그리고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달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콩이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품들을 매 끼니 골고루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건강한 아침 식사로 자주 권해드리는 조합 중 하나는 소화가 잘 되는 달걀찜이나 연두부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찐 고구마나 단호박을 약간 곁들이고 여기에 미네랄이 풍부한 김을 싸서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부터 우리 뇌에 필요한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을 균형 있게 공급해 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비타민과 미네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비타민 B군은 신경 기능을 유지하고 뇌혈관에 나쁜 영향을 주는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특정 비타민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색깔의 채소와 과일, 통곡물, 생선, 콩류 등을 통해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만약 식사를 제대로 챙기기 어렵거나 특정 영양소 결핍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기본적으로 여러 성분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 한 알 정도를 보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고 필요하다면 간단한 검사를 통해 본인에게 정말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 몸과 뇌 건강의 핵심은 균형입니다. 특정 음식 하나가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뇌를 위한 최고의 밥상까지 차려봤으니 이제 뇌가 편히 쉬고 재충전할 수 있는 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잠든 사이 우리 뇌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바로 네 번째 비결, 뇌 청소부 잠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단순히 쉬는 시간 정도로만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잠은 우리 뇌에게 있어서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낮에 학습한 정보를 정리하며
심지어 대청소까지 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능동적인 시간입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우리 뇌는 쓰레기가 쌓이는 집처럼 점점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우리 뇌 속의 노폐물 청소 시스템, 이른바 글림프 시스템이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낮 동안 뇌 활동의 부산물로 쌓이는 찌꺼기들, 그 중에서도 치매의 원인 물질로 지목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단백질 찌꺼기들을 이 글림프 시스템이 마치 하수구를 청소하듯 씻어내 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잠을 충분히 그리고 깊이 자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청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뇌 속에 이런 해로운 찌꺼기들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것이 뇌 세포를 손상시키고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 특히 뇌 건강에는 정말 맞는 말입니다. 우리 잠에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크게는 꿈을 꾸는 렘수면과 그렇지 않은 비렘수면으로 나뉘고, 비렘수면은 또 얕은 잠에서 깊은 잠까지 여러 단계로 구성되죠. 이 모든 단계가 각자의 역할이 있지만 특히 몸의 피로를 회복하고 뇌의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는 깊은 잠이, 그리고 기억을 정리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는 렘수면이 아주 중요합니다. 불면증이 있거나 수면의 질이 낮은 분들은 바로 이 깊은 잠과 렘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수면제인데요. 물론 꼭 필요한 경우 의사의 처방하에 단기간 사용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면제는 우리 뇌를 그냥 기절시키는 것에 가까워서 앞서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수면 단계를 제대로 거치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기억력이나 인지 기능에 중요한 렘수면을 억제하는 경우가 많죠. 또 다음날 졸리거나 머리가 멍한 부작용, 그리고 내성이나 의존성이 생길 위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면제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고 그 전에 반드시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자연스러운 잠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먼저 해보시라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꿀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중요한 원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생체 시계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주말이라고 너무 늦잠을 자거나 밤늦게까지 깨어 있는 것은 이 리듬을 깨뜨릴 수 있어요. 둘째, 잠자는 환경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침실은 최대한 어둡고 조용하고 약간 서늘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빛과 소음은 잠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 같은 화면을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 빛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이죠. 셋째, 낮 동안의 활동이 밤잠을 좌우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햇볕을 30분 정도 쬐는 것이 좋습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지금은 낮이다라고 알려주어 밤에 잠이 잘 오도록 도와줍니다. 또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땀이 날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좋은데, 다만 잠자리에 들기 너무 가까운 시간, 최소 3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는 잠들기 최소 3시간 전에 가볍게 마치시고 카페인이든 커피나 차, 그리고 술은 오후 늦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잘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방해하고 중간에 자주 깨게 만듭니다. 넷째, 잠자리에 들기 전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자신만의 수면 의식을 만들어 보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나 반신욕을 하는 것,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명상이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는 것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편안한 내용의 종이책을 잠시 읽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밤중에 잠이 깨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어르신들은 화장실 때문에 중간에 깨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시계를 보거나 또 깼네?
큰일이다 하고 불안해하면 오히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잠이 더 달아납니다. 그럴 땐 차라리 조용히 일어나 물을 한 모금 마시거나 아주 지루하다고 느껴지는 책을 몇 페이지 읽다 보면 다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와도 괜찮다. 그냥 누워서 쉬는 거다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단순히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8시간, 9시간으로 길다고 해서 좋은 잠이 아닙니다. 얼마나 깊고 편안하게 자느냐, 즉 수면의 질이 핵심입니다. 6시간을 자더라도 중간에 깨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끼는 잠이 8시간을 뒤척이며 설친 잠보다 훨씬 더 우리 뇌 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이렇게 잠만 잘 자도 우리 뇌가 얼마나 건강해질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 우리가 꼭 관리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 현대인의 고질병, 스트레스인데요. 이것 역시 우리 뇌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이 뇌 건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잠깐 나오는 건 우리 몸의 위기 대응에 필요하지만 문제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로 코르티솔 수치가 계속 높게 유지되면 이게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며 심지어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중요 부위인 해마의 신경세포까지 손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스트레스 좀 받는다고 뭐 어때 하고 가볍게 넘길 일이 절대 아닌 거죠. 뇌를 늙게 만드는 또 하나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즉 마음의 습관을 어떻게 들이느냐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에 압도당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빨리 회복하는 힘, 이른바 마음 근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이 마음 근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방법을 제안해 드립니다. 첫째는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하루 단 5분, 10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편안히 앉아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심호흡이나 명상은 복잡한 생각과 불안감을 가라앉히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꾸준히 하면 스트레스 조절 능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둘째, 내가 즐거움을 느끼고 몰입할 수 있는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정원을 가꾸는 것이든 그림을 그리는 것이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것이든 뜨개질이든 악기 연주든 뭐든 좋습니다. 내가 온전히 집중하며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효과적인 마음 비타민이 됩니다. 셋째, 자연과 가까이 지내는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숲길을 걷거나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거나 창밖의 푸른 나무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에 놀라운 치유력을 선사합니다. 넷째, 힘들 때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믿을 수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마음을 터놓고 누군가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스트레스가 상당히 해소됩니다. 물론 이런 노력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만성적인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지속된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제도 몸의 병처럼 전문가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다스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푹 자고 입안 건강까지 챙기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암과 같은 큰 병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두렵고 힘든 순간이죠. 암 진단은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암을 사형 선고처럼 여기고 절망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실제로 암은 여전히 우리나라 사망 원인 중 매우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무서운 질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모든 암을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암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고, 암세포 자체가 계속해서 교묘하게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완치가 어려운 경우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의학기술의 눈부신 발달 덕분에 이제는 많은 종류의 암이 조기에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며, 설령 완치가 어렵다 하더라도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꾸준히 관리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만성질환의 개념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암의 종류나 발견 시기에 따라 상황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암 진단이 반드시 삶의 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제는 암과 싸우는 것을 넘어 때로는 암과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마음의 힘이 중요해집니다. 제가 앞서 마음 습관이 뇌 건강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암과 마주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살아야 한다는 강한 의지, 즉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치료에 임하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실제로 치료 결과가 더 좋은 경우를 저는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지 알기에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환자 자신의 마음가짐이 우리 몸의 면역력과 회복력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힘든 암 투병 과정에서 혹은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해야 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다음으로는 암 예방을 위한 노력과 함께 암과 지혜롭게 마주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과 그 마지막 여정을 함께 하면서 삶의 끝자락에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떠올리는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남성분들의 경우 평생을 바쳐 일궈온 사업이나 사회적인 성취 혹은 미처 다하지 못한 역할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시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남겨질 자녀들이나 배우자, 손주들에 대한 걱정과 애틋한 마음을 많이 내비치셨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그리고 가슴 찡한 모습들이죠. 하지만 그런 힘든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삶의 교훈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제가 만났던 20대 청년 환자가 기억에 남는데요. 대학 졸업을 앞둔 꽃다운 나이에 안타깝게도 희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젊은 친구는 좌절하거나 원망하기보다는 남은 시간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오히려 밝은 에너지를 나눠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평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던 그 친구는 자신의 이름으로 작은 미술 장학 재단을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후배들이 계속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소망을 가족에게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소망은 가족들에 의해 이루어졌고, 지금도 매년 여러 학생들이 그 친구 덕분에 희망을 이어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타인을 생각하는 그 깊고 맑은 영혼에 저 역시 의사로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존엄하게 선택하는 용기를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80대 초반의 한 할머니 환자분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 차례 힘든 항암 치료를 받으셨지만 더 이상 암의 진행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저와 가족들에게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얘들아, 나는 이제 충분하다. 남은 시간 동안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스럽게 연명하기보다는 내 손으로 가꾼 꽃밭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강아지 쓰다듬으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싶구나. 물론 처음에는 가족들의 걱정과 반대도 컸지만 결국 할머니의 간절한 뜻을 존중하기로 결정했죠.
놀랍게도 할머니는 그 후로 거의 1년 반 가까이 집에서 통증 관리만 받으시면서도 비교적 평온하게 일상생활을 즐기시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자신의 삶의 마지막 방식을 스스로 결정하고 존엄하게 마무리하고자 했던 그분의 선택과 평온했던 마지막 모습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과 그 속에서의 의미, 그리고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건강할 때, 하루라도 젊을 때 미리미리 내 몸을 소중히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절실히 깨닫게 하죠. 특히 예방과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한 암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발견이 어렵기로 유명한 췌장암입니다. 췌장암은 안타깝게도 다른 주요 암들에 비해 5년 생존율이 매우 낮은 예후가 좋지 않은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췌장이라는 장기가 우리 몸속 깊숙한 곳, 등 쪽에 가깝게 파묻혀 있어서 암이 상당히 커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주변 장기나 림프절로 퍼져 수술이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많죠. 또 암세포 자체의 성질도 다른 암에 비해 좀 더 독하고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에 잘 반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췌장암의 확실한 원인은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알려진 위험 요인들이 있습니다. 흡연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위험 요인으로 꼽히고요. 만성 췌장염을 오래 앓았거나 당뇨병이 오래된 경우, 비만,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도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부 유전적인 요인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임상에서 느끼는 것 중 하나는 극심한 만성적인 스트레스 역시 췌장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가 직접 암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잘못된 식습관이나 면역력 저하 등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증상도 초기에는 매우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암덩어리가 췌장 머리 부분에 생겨서 담즙이 내려가는 길을 막았을 때 나타나는 황달입니다. 소변색이 진해지고 눈 흰 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증상이죠. 또 암이 췌장 몸통이나 꼬리 쪽에 생기면 등이나 명치 끝에 이유 없는 심한 통증, 특히 등 쪽으로 뻗치는 허리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단순히 소화가 잘 안 된다거나 식욕이 없고 이유 없이 체중이 몇 달 사이에 510kg 이상 급격히 감소하는 등의 비특이적인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위장병이나 단순 노화 증상으로 오인하고 병원을 늦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암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까다로운 췌장암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전반적인 암 예방을 위해 꼭 기억해야 할 생활 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췌장암은 완벽한 예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알려진 위험 요인들을 최대한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첫째도 둘째도 금연입니다. 흡연은 췌장암의 가장 확실한 위험 요인이므로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위해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또 평소 혈당 관리에 신경 쓰시고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당뇨병과 비만 모두 췌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죠.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여러 번 강조했던 만성적인 스트레스 관리 역시 우리 몸 전체의 건강과 면역력을 위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노력들은 비단 췌장암 예방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암을 예방하는 데도 공통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암 예방을 위한 건강한 생활 습관 몇 가지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역시 건강한 식단입니다. 가공식품, 설탕이 많이 든 음료, 붉은 육류나 가공육 섭취는 줄이시고 대신 다채로운 색깔의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연 식품들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가 우리 몸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 암세포가 자라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강력한 항염, 항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으니 카레나 강황을 활용한 요리를 평소 즐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된장, 청국장, 김치 같은 우리의 전통 발효 음식들은 장내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좋게 하고 이는 곧 우리 몸 전체의 면역력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최대한 절제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거의 모든 종류의 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확실한 요인입니다.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만 자체가 만성 염증을 유발하고 여러 암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땀이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헬스장에 가지 않더라도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등산 등 내가 즐겁게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로 칼로리 음료 많이 드시는데요. 여기에 든 인공 감미료의 장기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의학적으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끔 한 번씩 마시는 것까지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물 대신 습관적으로 매일 마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음료는 역시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깨끗한 물입니다. 자, 지금까지 뇌 건강부터 암 예방까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내용이 좀 많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핵심 원칙과 오늘부터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건강 비결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긍정적인 마음과 음악의 힘, 입안 건강의 중요성,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꿀잠의 기술, 스트레스 관리법, 그리고 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까지 기억하시죠? 어쩌면 여러분이 처음 기대했던 이것 한 알 같은 아주 특별하고 쉬운 비법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었던 진짜 건강 비결은 바로 이렇게 평범해 보이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우리의 일상 속 작은 습관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꾸준함입니다. 아무리 좋은 건강 정보라도 듣고 흘려버리거나 작심삼일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거창하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고 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이건 정말 나에게 필요하겠다. 이것 하나는 꼭 한번 해봐야겠다 싶은 것 한두 가지를 먼저 정해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딱 5분, 아니 1분이라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습관들이 하나둘 모여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제 와서 뭘 한다고 달라지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80대 중반의 한 할머니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그분은 고혈압과 당뇨로 오랫동안 고생하시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셔서 늘 기운 없이 지내셨어요. 그런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식사 때마다 채소를 먼저 충분히 드시고 매일 오후 집 앞 공원을 30분씩 걷고 잠들기 전에는 따뜻한 물로 족욕하는 것을 정말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쯤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되셨을까요? 놀랍게도 혈압약과 당뇨약 용량을 절반 가까이 줄이셨고 무엇보다 밤에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훨씬 개운해지셨다고 합니다. 얼굴 혈색부터 환하게 달라지셔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박사님, 제가 이 나이에 이렇게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꿈만 같아요. 이제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다려져요.
하시는데 저도 의사로서 정말 큰 보람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또 다른 90대 할아버지는요. 무릎 통증 때문에 지팡이 없이는 외출도 어려워하셨는데 꾸준한 하체 근력 운동과 제가 알려드린 발 관리법을 열심히 실천하시고는 얼마 전부터는 지팡이 없이도 동네 한 바퀴를 걷더니 산책하신다고 자랑하시더군요. 보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는 마음과 오늘 당장 시작하는 작은 용기, 그리고 매일 그것을 이어가는 꾸준함입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국 건강하고 활기차게 그리고 총명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아주 복잡하거나 어려운 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값비싼 보양식이나 세상에 없던 특별한 비법을 찾아 헤매기 전에 우리가 매일 숨 쉬고 먹고 자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는 이 아주 기본적인 삶의 과정 하나하나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에 귀 기울이고 그동안 이 정도쯤이야 하고 소홀히 여겼던 부분들을 정성껏 돌보는 것. 바로 이것이 제가 이 91년 인생을 살고 또 60년 넘는 의사 생활을 통해 얻은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건강의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 어쩌면 이미 어렴풋이야 이게 중요하지 하고 알고 계셨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매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오늘부터 딱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아, 이건 정말 오늘부터 해봐야겠다 하는 것을 마음속에 정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한번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 5분 스트레칭, 아침 공복에 물 한 잔 마시기, 식사할 때 채소 먼저 먹기, 하루 한 번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씨앗이 되어 시간이 흘러 여러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에 분명 놀라운 활력과 건강이라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잠재력을 이미 가지고 계십니다. 나이는 결코 여러분의 건강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살아온 세월만큼 쌓인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더 현명하고 꾸준하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자신을 더 아끼고 소중히 여기며 매일매일 건강이라는 이름의 씨앗을 즐거운 마음으로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에는 평온이,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한 날들 보내시기를 저 박진수가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진수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